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일요일이네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9시 18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이 이제 이광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광수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정말 12월 달 한 달 내내 이제 대장정을 왔었는데요. 이 시간을 끝으로 이광수는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아주 성자 예수와 같은 목사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수는 뭐 여러 가지 소설을 썼는데 이번에는 흙에 관한 소설을 이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흙은 이북인데요. 이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총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흙 1, 흙 2.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리딩하는 거는 흙 1, 흙 1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광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 전번에 위키백과에서 이미 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야학을 마치고 돌아온 허숭은 두 팔을 깍지 껴서 베개 삼아 베고 행리의 기대에 비스듬히 들어누웠다. 가만히 누워 있노라면 모기들이 앵앵하고 모기 뿔 연기를 피하며 돌아가는 소리가 멀었다 가까웠다 하는 것이 들린다. 이제는 음력으로 7월에도 백중을 지나서 밤만 들면 바람결이 선들선들 하는 맛이 난다. 이태 동안이나 서울 장안에서만 있어서 모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허숭은 고향에서 모기 소리를 다시 듣는 것도 대단히 반가웠다. 어쩌면 유순이 그렇게 크고 어여뻐졌을까. 그래서 이 소설 첫머리에 보면은 이제 늦여름이 이제 막바지에 달하는 늦여름이 막바지에 달하고 이제 가을이 곧 초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깍지를 껴고 허숭이가 벽에 기대서 이제 농촌 처녀 유순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유순이가 아주 그렇게 어여쁘고 아름답게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고 숭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럴 때의 숭의 앞에는 유순이 모양이 나타났다. 그는 통통하다고 할 만하게 몸이 실한 여자였다. 그러니까 아주 몸이 통통한 게 풍만했다고 겁니다. 낮은 자외선이 강한 산지방의 볕에 그을려 감스름한 빛이 도는 눈과 코와 입이 다 분명하고 그리고도 부드러운 맛이 잃지 아니한 처녀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 들에 나가서 일하니까 이제 빛에 그을려서 그렇게 풍만한 몸, 그 다음에 얼굴 이런 게 이제 가마잡잡했다 이거죠. 그리고도 이제 부드러운 맛을 잃지 아니한 처녀다. 달빛에 볼 때는 그 얼굴이 달빛 그것인 것 같이 아름다웠다. 흠을 잡자면 그의 손이 거친 것이겠다. 김을 메고 물리를 하니 도의 여자의 손과 같이 옷가루로 빚은 듯한 맛은 있을 수 없다. 뻣뻣한 배치마에 배적삼. 그 여자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발등이 까맣게 볕에 그을렸다. 그의 손도 팔목도 목도 짧은 고쟁이와 더 짧은 치마 밑으로 보이는 종아리도 다 볕에 그을렸다. 마치 여름의 햇빛이 그의 아름답고 건강한 살을 탐내어 빈틈만 있으면 가서 입을 맞추려는 것 같았다. 허숭은 유순을 정선과 비교해보았다. 정선은 숭이 가정교사로 있는 윤참반 집딸이다. 정선은 몸이 갸냘프고 살이 투명할 때 시고 더구나 손을 주면 으스러져 버릴 것 같이 작고 말랑말랑한 여자다. 그는 숙명에서도 첫째 둘째를 다투는 미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숭의 생각 속에서는 두 여자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농촌의 햇빛에 그을려서 감잡잡한 피부를 가졌던 유순, 그 다음에 도예지에서 서울에서 이제 윤참반 집딸인 정선,
근데 정선은 이제 아주 서울 여성답게 몸이 갸냘프고 날씬하다 그죠. 몸이 갸냘프고 피부가 굉장히 희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쥐면 으스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갸냘인 몸매를 가진 전형적인 그 서울 여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씬하고 전형적인 서울 여자와 농촌에서 빛에 그을린 가무스름한 유순과 이 두 여자가 이제 허숭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물론 정선은 숭에게는 달 가운데 사는 항아다. 시골 부모도 재산도 없는 가난한 뱅이 청년인 숭. 윤참반집 주랭랑의 한 방을 얻어서 보통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숭으로서는 정선 같은 양반집 미인 외딸은 우러러보기에도 벅찬 처지였다. 그러나 유순이 같은 여자면 숭의 손에 들 수도 있다. 지금 처지로는 유순의 부모도 숭에게 딸을 주기를 주저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학교나 졸업하고 나면 혹시 숭을 사윗감으로 자격을 붙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자기 신세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여자가 숭의 그러니까 허숭이죠. 송씨는 허씨고 이름이 의자 숭입니다. 근데 숭의 마음에는 이제 두 여자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한 여자는 시골 여자로서 농촌 일을 하는 빛에 그을려서 이제 가무잡잡한 그런 여자고 정선이란 여자는 자기가 이제 서울에서 그 윤참반댁 집 방 하나를 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외, 지금 말로 하면 과외죠. 과외 선생을 하는 그런 처지인데 과외 선생을 하는 그런 처지가 주인집 그 윤참반 집 딸 정선을 어떻게 넘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유수는 그게 아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수는 자기가 뭐 이렇게 대시만 하고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 될 가망성이 많고 그러나 서울의 정선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대시를 한들 자기 부인이 될 가능성은 적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숭은 이 동네에서는 잘 산다는 말을 듣던 집안이었다. 숭의 아버지 겸은 옛날 평양 대성학교 출신으로 신민의 사건이니 북간도 사건이니 서간도 사건이니 만세 사건이니 하는 형사사건에는 빼놓지 않고 걸려들어서 헌병대 시절부터 경무총관부 시절부터 붙들려 다니기를 시작하여 징역을 진 것만이 전후 8년, 경찰서와 검사국에 들어있던 날짜를 모두 합하면 10여 년이나 죄수 생활을 하였다. 그러니까 허숭의 아버지는 이 겸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여기 그 이광수의 흙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여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숭의 아버지가 이제 겸이라는 사람인데 이 겸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운동권 출신이었다고 하죠. 뭐 각종 이제 뭐 사회 저항 사건 이런 데 쫓아다니다가 경찰한테 일본 경찰한테 붙들려 가지고 뭐 징역을 살기도 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에 옥바라지를 하고 나니 가사는 말이 못해요. 숭의 학비는커녕 집을 보존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겸은 나머지 논마지기 밭날가리를 온통 금융조합에 갖다 바치고 평생에 해보지도 못한 장사를 한두고 돌아다니다가 저당한 토지만 잃어버리고 홧김에 술만 먹다가 어디서 장질부사를 묻혀서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숭의 누이 동생 하나도 죽고 숭이 한 몸뚱이만 댕그렇게 남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허숭의 아버지 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운동권 출신이어서 뭐 여러 가지 사회 저항 사건이 이렇게 가담을 하다가 잡혀서 뭐 옥살이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살림살이야 뭐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옥바라지를 하고 나와가지고서는 그 뭐
허숭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시골의 논마지기, 밭대기 이런 걸 다 금융조합에 갖다 바치고 이제 담보로 잡힌 거죠. 담보로 잡혀가지고 이제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러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숭이 아버지 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소처럼 이 논밭에 콱 파묻혀서 일하는 그런 전형적인 농부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거죠. 한마디로 한량 스타일이었다. 한량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이제 사회 저항 사건에 가담돼서 돌아다니다가 옥살이도 살고 했는데 뭐 그 옥살이를 치르고 나와 보니까 그래도 뭐 아무리 한량이라도 뭐 먹어야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량 그 주제에 농사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집안의 땅들을 다 갖다 금융조합에 갖다 바치고 이제 담보로 바치고 돈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장돌뱅이식으로다가 장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질부사 병균을 걸렸다고죠. 이 겸이라는 사람이 장질부사에 걸려가지고 그 장질부사 병균을 옮겨오니까 아내도 죽고 수의 누이 동생도 죽고 허숭이 하나만 이래 당그라니 이제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현재의 숭에게는 집 한 칸 없다. 지금 숭이 잠시 와서 머무는 집은 숭의 당숙 성의 집이다. 유순의 집은 이 집에서 등성이 하나 넘어가서 있다. 순의 부모는 순전한 농부다. 순의 아버지 진희는 아직도 젊었거니와 그 늙은 조부 유초씨는 글을 공부하여 초시까지 한 사람이다. 원래 이 동네에는 수백 년 내로 허씨가 살고 그리고 허씨 집성촌이네요. 등성이 넘어 동네에는 유씨가 살았는데 허씨나 유씨나 다 이 시골에서는 과거장이나 하고 기와집 칸이나 쓰고 살아왔다. 그러나 유초씨 말을 빌리면 갑오경장 이후에야 글이나 양반이 다 쓸 데 있나 하여 이 두 동네도 점점 쇠퇴하여서 용감한 사람들은 모두 관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동이고 책과 붓대를 집어던지고 호미를 들고 들러 나갔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여전히 옛 영화를 생각하여 관을 쓰고 꿇어앉은 이도 한둘은 있고 또 숭의 아버지 모양으로 개화에 나서서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옥살이를 하는 이도 2, 3인은 있었다. 이를테면 유산의 집은 약가서 제실속을 하는 폐의 대표요. 허숭의 집은 세상 일을 합내 학교를 다니는 하고 날뛰는 폐의 대표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순의 집안과 허숭의 집안은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하죠. 유순이란 집안은 비록 시골에서 살긴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그 변화에 아주 예민했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데 예민했기 때문에 세상 그 시류에 아주 잘 영합을 하고 약삭빠르게 변화를 했다. 그런 그 특징이 유순의 집안의 특징이고 반면에 허숭의 집안은 아버지가 뭐 한량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거기에 그렇게 비교적 예민하지 않은 그런 집안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정한 일주일이 야학이 끝나고 내일은 허숭이 서울로 올라간다는 마지막 날 허숭은 더욱 정성을 다하여 남은 교재를 가르치고 또 강연 비슷하게 여러 가지 권유를 하였다. 야학은 부인 반과 남사 반 둘로 갈렸다. 부인 반에는 숭이 아주머니, 할머니 뻘 되는 사람도 있고 숭이 누이 뻘 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숭이 설명하는 위생 이야기,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 해가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돌아간다는 이야기, 비행기 전기 등 이야기, 무엇이 비가 되고 무엇이 눈이 되는 이야기 같은 것을 다 신기하게 들었다. 그 원 그럴까 하고 혹 의심내는 이도 있었으나 반대하는 이도 없었다. 그러나 남자 반은 이와 달라서 질문하는 이도 있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대관절 어째서 차차 세상이 살아가기가 어려운만지나 이런 질문을 하는 이도 있었다. 요새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도 직업을 못 얻는다는데 하는 세상 소식 잘 아는 이도 있었다. 너도 그만큼 공부했으면 이제는 장가도 들고 살림을 시작해야지.
공부만 하면 무엇하니 하고 할아버지 뻘 아저씨 뻘 되는 이가 말을 듣다 말고 교사인 숭에게 뚱딴지 훈계를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이 허시들인 중에 간혹 등 넘어 유신애들도 와서 섞였다. 여자 반에도 그러하여서 유순이도 이렇게 와 섞인 이 중의 하나였다. 유순이는 보통학교를 졸업했지만 야학에 출석하였다. 그는 가장 정성 있게 듣는 이 중의 하나였다. 내일이면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허숭은 자연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 숭은 이야기하는 중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순을 바라보았다. 순의 눈도 숭의 눈과 가끔 마주쳤다. 숭은 이야기를 끝내기가 싫었다.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맞아놓고 허숭이가 이제 그 야학을 하는데 그 야학에도 유순이가 이제 참가했다는 거죠. 그러나 유순이는 글을 모르는 아가씨가 아니고 이미 유순이는 이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신분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순이가 보통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미 유순이는 한글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허숭이가 하는 그 야학에 이렇게 꼭 출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숭이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놓고 뭐 강의를 하면서 이제 틈틈이 유순의 이제 얼굴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유순의 얼굴과 보다가 유순과 이제 시선이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허숭이의 가슴 속에는 유순이라는 그 시골 아가씨가 크게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혼은 이제 시골 전형적인 서울 출신의 정선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시골 처녀 유순과는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남의 소설과 소설 이런 거는 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위키백과 이런 거는 저작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 저작권이 없는 거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다 이제 읽어가지만 이 소설이나 이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차가 가는 대로 숭은 가고 오는 산과 들락 촌락을 바라보았다. 알을 벤 벼와 누렇게 고개를 숙인 조와 피와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는 용사와 같은 수술을 보았다. 새벽물을 길어 이고 가는 여자들을 보았다. 아침 햇빛이 물 묻은 물동이를 비추어 금빛을 발하였다. 물동이를 인 여자는 한 손으로 물동이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쳐내버리고 한 손으로는 짧은 적산 밑으로 내려오는 젖을 가렸다. 기차가 우렁차게 달리는 소리를 듣고 빨강댕이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고 내달았다. 긴 장마를 겪은 초가집들은 마치 긴 여름이를 치른 농부들 모양으로 기운이 빠져서 축 늘어졌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속이 썩은 모양으로 지붕의 영도 꺼멓게 썩었다. 그 집들 속에는 가난하게 부대끼고 벼룩 빈대에 부대끼고 비제에 졸리고 병에 졸리고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뭉개는 것이다. 정거장에 왔다. 역장과 차장과 역부와 순사의 모자의 붉은 태와 면장인 듯한 파나마 쓴 신사와 서울로 가는 듯 싶은 바스켓 든 여학생과 그의 부모인 듯 싶은 주름 잡힌 내외와 이 글이 말이죠. 이 글이 가난하고 초가집이 오래되면 그 초가집을 금방 얹으면은 아주 이렇게 잎이 이 볏짚이 노란색이니까 누런 금빛 나는 지붕이 되지만 이 초가집이 오래가면 이 변질되고 이 볏짚이 썩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붕이 짙은 회색 빛깔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썩은 초가집에 그 안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빚에 졸리고 그 다음에 벼룩에 졸리고 벼룩에 이제 고통을 받고 빚에 졸리고 이러면서 농사를 살아가는 그런 농부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이광수가 이 농촌의 풍경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을 읽어보면 그 농촌 풍경이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허숭은 유순과는 결혼을 못했고 그 전형적인 시골 여자인 정선과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봅시다. 목차를 보면은 우선 그 3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숭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회복되었다. 정선은 서울로 떠나기 전 사흘 동안 비로소 남편과 한자리에 잤다. 그들은 마치 신혼한 내외의 모양으로 새로운 정을 느꼈다. 정선은 숭에게 서울까지 동행하기를 청했으나 숭은 듣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혼자 식전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숭은 앓고 나서 처음 정거장까지 먼 길을 걸었다. 이렇게 걸음을 걸어도 괜찮을까 하고 정선은 정거장까지 가는 동안에도 여러 번 걱정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허숭은 이제 변호사 자격도 땄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고 이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그 농촌 계몽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뭐 흑이란 게 농촌 계몽 소설이죠. 농촌 계몽 소설인데 이제 허숭과 유순의 뭐 사랑 얘기도 등장하고 허숭과 정선의 그래서 허숭이 두 여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유순과 전형적인 서울 여자인 정선 사이에서 이제 선택의 괴로움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합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세상만사 모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소설 모든 데에 이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고 재미가 나는 겁니다. 그러지 이 러브 스토리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이 계몽 소설만 계속된다면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흑이라는 소설에 이렇게 그 젊은이들의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 가지고 젊은이의 그 가식 없는 사랑, 그러니까 뭐 재산이나 재산을 따진다든가 직위를 따진다든가 이런 뭐 계산된 사랑이 아닌 그냥 뭐 젊은이들의 풋풋한 아주 순수한 사랑, 이런 그게 첨부가 됨으로써 흑이라는 소설이 이제 더 재미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러브라는 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러브가 없으면은 뭐 안 되는 겁니다. 드라마도 안 되고, 가요도 러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러브라는 건 가요뿐만이 아니고요. 클래식에서도 이 러브가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뭐 클래식 음악 가곡에서도 러브를 얘기하는 게 있겠지만 그 오페라에서도 이 스토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그런 오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겁니다. 이 남녀 간의 러브, 그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거다. 정말 오묘하고 아무리 캐도 끝이 없는 그것이 이제 남녀 간의 러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흑을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흑이라는 이 이광수의 소설을 읽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내가 10대 후반에 읽었거든요. 10대 후반에 읽어가지고 지금 60대 중반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세월의 그 갭이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흑이란 소설을 내가 감명 깊게 읽었을 때 감명 깊게 읽었다 이런 것만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지 스토리를 내가 전혀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근데 모처럼 오랜만에 그 유튜브를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하는 목적으로 오랜만에 흑을 리딩을 해보니까
잃어버렸던 그 스토리가 약간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는 다 넘어가도록 하고, 목차를 작품에 대하여를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의 흑이라는 소설은 이제 이런 소설이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1932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장편 소설이다. 이 시기는 이광수가 동아일보에서 편집국장으로 지내던 때로 동아일보의 주도로 분화로드 운동, 1870년대 러시아에서 청년 귀족과 학생들이 농민을 대상으로 사회 개혁을 이루고자 일으킨 계몽운동, 민중 속으로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30년대에 크게 성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피폐했으며 우리 농촌도 일제강점기 하에서 날로 궁핍해져 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광수는 흑을 발표했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광수가 흑을 쓰던 시절에는 이광수는 그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면서 이 흑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32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등장인물은 허숭은 가난한 농촌 출신의 고학생, 보성전문학교를 나와, 보성전문학교라는 건 이게 지금의 고려대학교입니다. 이 고려대학교 전신이 보성전문입니다. 그래서 보성전문 법학과를 나왔다고 하면은 그 시대로서는 상당히 인텔이었죠. 보성전문학교를 나와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다. 부잣집 딸인 정선과 결혼했지만 부귀 영화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 계몽에 힘을 쏟는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서울에 허숭이가 비록 농촌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성전문까지 나온 인텔이었고 또 변호사 시험까지 더군다나 합격한 사람이니까 서울의 전형적인 이 서울 아가씨였던 그 윤참반 댁 딸인 정선과 결혼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잣집 딸과 결혼했고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고 그러나 모든 이런 것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농촌 계몽 운동에 투신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정선 허숭의 아내이자 윤천판의 딸, 서울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부잣집 딸로 숙명에서도 2번 수석했고 이화전문학교 음악과에서도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를 닮아 미모가 뛰어나며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있다. 갑진과 불륜 관계를 맺지만 후회하는 마음에 기차에 뛰어들었다가 불구화된다. 이후 남편 허승과 함께 농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유수는 순박한 시골처녀, 허승을 사모하여 그와 결혼하기를 믿고 기다리지만 허승은 서울 양반 집딸인 정선과 혼인한다. 허승의 추선으로 맹한갑과 결혼하나 유정근이 이간질로 임신 중에 남편에게 매를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한때 허승이가 이제 마음속에 담았던 이 시골처녀 유수는 그 허승이가 이제 중매를 서가지고 그 맹한갑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고 그 유정근이라는 사람이 이 맹한갑과 유순의 그 부부 사이가 좋게 보이니까 그걸 이간질했다는 겁니다. 유정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남의 부부를 이간질해가지고 이 맹한갑이가 유순이가 바람 피우는 걸로 이제 오인을 해가지고 유순이가 임신 중에 유순이가 임신 중에 남편인 맹한갑이가 아내 유순을 때려서 죽였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죠. 서울 사람이나 시골에 사는 농민이나 이 세상살이가 풍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서울 아가씨였던 정선은 허승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다가 또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났긴 했는데 몸이 불구화됐다.
그 후로 이제 그 시골로 내려와서 허순과 같이 농촌 계몽 운동에 열정을 쏟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순과 결혼했던 전형적인 시골 아가씨, 전형적인 서울 아가씨 정선, 그 여자도 이제 자살을 내다가 불구가 됐고, 그리고 시골 아가씨 유수는 허숭이가 중매를 서서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그 시집을 보낸 여자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간질해가지고 부부 관계가 벌어져가지고 남편이 임신한 유순이를 때려서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다 인생살이는 풍파입니다. 풍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그 풍파가 그 자체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생은 고다, 그런 겁니다. 인생은 참 풍파가 많은 겁니다. 유순의 아버지가 병으로 죽고 유순의 고모마저 세상을 떠나자 허숭은 유순을 한갑의 어머니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유순 아버지의 병을 돌보던 허숭마저 병을 얻는다.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정선은 한 걸음에 산려울로 내려와 남편의 병을 구안한다. 허숭은 병이 다 낫고 정선과 다시 애틋한 부부 사이가 된다. 허숭은 아내에게 산려울로 내려와서 함께 농촌의 발전을 위해 일하자 하고 정선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살림을 정리하러 서울로 올라온 정선은 서울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흔들리는 정선에게 김갑진과 이건영이 수시로 드나들고 정선은 술김에 김갑진과 간통을 하게 된다. 이래서 또 얘기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 소설은 갈등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그래서 크라이막스가 생기고, 이래야 재미가 난 거죠. 이런 점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고, 난관이 없고, 이렇게 아주 평탄하게 원만하게 계속 인생살이가 진행이 된다면 드라마가 될 일이 없고 소설이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고, 이걸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계몽과 조국의 발전. 이 작품이 발표된 1930년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하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제의 수탈은 직접적으로 농촌에 가해졌고 낙후된 현실 상황과 겹쳐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갔다. 궁핍한 농촌에 상황한 그 시기 우리나라의 생활상도 겹친다. 이런 거 나옵니다. 허숭과 관련 있는 여인으로 유순과 윤정선이 있다. 유순과 허숭은 야학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갖는다. 유순은 한 남자에게만 순정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허숭이 공부를 끝내고 고향에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 윤정선은 서울의 부유한 집안의 딸이다. 신시 교육을 받았고 학교 성적도 뛰어나다. 그는 숙명에서도 첫째, 둘째를 다투는 미인이다. 얼굴도 예쁘고 수제이고 집안도 부유한 그녀는 아쉬울 것이 없다. 이러한 정서는 사치가 강하고 허영심이 있다. 이 두 여자 사이에서 허숭은 갈등한다. 공부를 마치면 유순과 결혼하고 농촌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허숭의 꿈이자 계획이었다. 허숭은 유순이 농촌 사업을 하는 자신을 지지하고 잘 따라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정선과 결혼하면 첫째로 유순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둘째는 농촌의 농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허숭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정선과 결혼한다. 허숭의 결혼 소식은 유순에게도 알려지고 유순은 고민 끝에 허숭에게 작별 편지를 하지만 그 편지는 정선의 손에 들어간다. 이러한 삼각관계는 허숭의 결혼 이후에도 이어진다.
작품 전체에서 주인공을 둘러싼 애정 구조는 작품 흐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흑에는 애정 구조와 더불어 인물들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축이 존재한다. 허순과 한민교 선생은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의 부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 윤참판과 그의 딸 정선, 김갑진, 이건영 등은 농촌 계몽 사업에 관심이 없다. 더구나 정선과 김갑진은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무시한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갑진이 허숭을 시골 상놈이라고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선으로 하여금 외국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립각을 세우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가는 이런 구조에 대해 작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숭은 서울에서 성공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간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할 일이 더 많고 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허숭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한 선생의 영향이 컸다. 허숭은 그의 스승인 한 선생과의 교류에서 받은 감화로 농촌 부흥 운동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허숭은 살려울에서 사람들을 돕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허숭의 행동에 살려울의 사람들도 힘을 합친다. 마을 사람들은 초반에는 허숭을 손님으로 대하지만 그의 태도와 행동을 보고 난 후 마음이 변한다. 허숭이 마을 청년들이 억울하게 형무소에 갇힌 것을 풀어주고 아픈 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살려올 사람들은 점차 허숭에게 감화된다. 지금 그 녹화를 한 지가 37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 더 리딩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올 사람만 허숭에게 감화된 것은 아니다. 허숭의 아내 윤정선도 허숭에 의해 변화한다. 정선은 살려울에서 허숭을 간호하며 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허숭의 뜻에 따라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내려와서 살겠다고 약속도 한다. 물론 서울에 올라와서는 결심이 흔들리지만 정선은 이후 사고로 다친 자신을 보살펴주는 허숭을 보고 다시 결심을 굳힌다. 정선은 부상이 회복된 후 살려울로 돌아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농촌 사업을 한다. 정선과 불륜을 저지른 김갑진도 허숭의 영향을 받는다. 그는 우월의식이 강하고 남들을 업신여기지만 허숭의 너그러운 태도와 삶의 방식에 동화되어 농촌 사업에 뛰어든다. 그러니까 허숭과 김갑진의 갈등, 그 다음에 이 윤정선이란 전형적인 서울 여자는 이 농촌을 경멸하고 농촌을 싫어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허숭과 같이 이제 살려울에 내려와서 농촌 생활에 적응하고 남편인 허숭과 같이 농촌 생활에 열정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나중에는 다 이렇게 다 화합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한 지가 39분을 경과했는데 거의 40분을 다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광수의 흙, 내가 저 첫머리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 이광수의 흙이라는 소설을 10대 후반에 내가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이광수의 흙이라는 그 소설의 스토리를 다 잊어먹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이렇게 또 읽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나고 그 농촌을 배경으로 한 젊은이들의 풋풋한 열정, 아무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그 순수한 사랑, 이런 걸로 인해서 흙이라는 소설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가 이광수는 12월 내내 이광수만 다뤘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장정을 이렇게 왔는데요. 이 시간을 끝으로 이광수는 영원히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이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정말 다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수와 같은 성자 모습을 한 목사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